손소영 교수님의 2025년 1학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탐험에서 지민준, 손채원, 양지민, 반승현하고가 속한 구조의 발표를 맡은 지민준입니다. 저희 조는 디시전 트리를 활용한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예측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프로젝트의 문제 의식부터 데이터 처리, 모델링, 분석 결과, 그리고 정책적 제언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요약과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재해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건설업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사고 사례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시전 트리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 사망과 부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결측식 처리, 범주와 클래스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스머트와 랜덤 언더 샘플러를 병행했고, 최종적으로는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변수 선택, 맥스 뎁스, 트레솔드 최적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 사고나 고위험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개입과 제도 개선의 가능성까지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은 목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건설 현장 사고 예측이 필요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중에서도 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약 47%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안전조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중 8번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장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디시전 트리 모델로 건설 현장 사고를 예측할 수 있을까? 둘째, 예측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모델은 데이터를 분기 기준으로 나누어 조건 결과의 형태로 규칙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 예측이라는 현실 문제에서 왜 이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기반의 명확한 구조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비선형 관계를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디시전 트리는 과적합의 위험이 크고 데이터 클래스 간 불균형이 있을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예측력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건설안전사고 사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3406건의 건설 현장 사고 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변수는 74개에 달합니다. 예측의 대상이 되는 타겟 변수는 사망과 부상입니다. 이외에도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기상 상태, 공사의 종류, 피해 금액, 공사 낙찰률 등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어떤 변수가 사고 유형 예측에 더 중요한지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판단해내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변수는 크게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나뉩니다. 연속형 변수로는 온도, 습도, 연면적,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등이 있었고, 범주형 변수로는 날씨, 연령대, 인적 사고 종류, 사고 객체 대분류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은 사고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어 모델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았는가, 사고 객체는 무엇이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이 범주형 변수들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형 변수와 날짜 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형 변수는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된 변수들인데요. 예를 들면 사고명, 사고 위치, 피해 내용, 사고 원인, 사고 경위 등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지만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 머신러닝 학습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비정형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날짜 변수로는 사고 일시,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공정 시작일과 종료일 등이 있었습니다. 이 변수들은 사고가 발생한 시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수가 되기 때문에 범주화하여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 오전, 오후, 야간처럼 시간대별로 나누었고 날짜는 계절별로 범주화했습니다. 학습 모델에 앞서 모델 학습에 앞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변수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 경위, 지상 층수, 지하 층수 등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범주화를 통해 변수들을 정돈하였습니다. 시간과 계절과 같은 변수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봄이나 여름 혹은 오전이나 오후처럼 통일된 형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델이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고 해석력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결측치 처리입니다. 먼저 미입력이라는 값을 가진 데이터는 가능하면 다른 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기획 부분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장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대상 현장 하나로 통합하고 미입력된 값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대상 현장 값이었을 것이므로 최빈 값인 대상 현장 값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례 자체를 제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모델 학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기본적인 분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 조건을 보면 맑은 상태에서의 사고가 약 2만여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흐림, 강우, 안개, 강설, 강풍 등의 조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적 사고 종류 중에서는 넘어짐이 전체 약 6,8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떨어짐, 물체 맞음, 끼임, 부딪힘 등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습니다. 연령대 분포를 보면 50 이상 60 미만의 노동자가 다수였으며 40 이상 50 미만의 노동자도 5천여 건 이상 있었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다양한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겟 변수인 피해 유형에서는 사망 사고가 1,221건, 부상 사고는 무려 26,144건으로 사망에 비해 부상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현상을 클래스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샘플링 기법이 이후 분석의 핵심이 됩니다. 클래스 불균형 상태에서 샘플링을 하지 않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 사망사고가 5건이고 부상사고가 95건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모델은 무조건 부상이라고만 예측해도 95%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면 그 모델이 정말 쓸모있는 모델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예측 정확도보다도 실제 사망사고를 얼마나 잘 찾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같은 지표를 함께 보면서 모델의 진짜 품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샘플링은 단순히 수치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패턴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핵심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데이터는 부상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망 사례는 매우 적은 심각한 클래스 불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델이 제대로 학습하려면 데이터 균형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주는 작업, 즉 샘플링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선 데이터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중 10%를 전체 중에서 10%를 테스트셋으로 설정했고 나머지 90%가 훈련용 데이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훈련셋과 테스트셋 각각에서 사망 부상 비율이 전체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모델의 성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훈련 데이터에 스머트와 랜덤 언더 샘플러를 적용했습니다. 스머트는 소스 클래스인 사망 데이터를 늘려주는 기법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인접한 샘플을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반면 랜덤 언더 샘플러는 다수 클래스인 부상 데이터를 줄이는 기법입니다. 무작위로 일부 부상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전체 데이터 비율을 맞춰줍니다. 결과적으로 사망과 부상 데이터가 1대1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양쪽 클래스 모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예측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오버샘플링이나 언더샘플링 하나만 사용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버샘플링이나 언더샘플링 모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각각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오버샘플링만 사용할 경우에는 소스 클래스의 수는 늘어나지만 결국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보만 반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과적합의 위협이 있습니다.
반면 언더샘플링만 사용할 경우에는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모델이 전체적인 데이터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기법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스마트로 사망 데이터를 늘리면서 정보 손실 없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랜덤 언더 샘플러로 부상 데이터를 줄이면서 과도한 편향을 방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균형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모델은 사망자 예측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험한 첫 번째 모델, 카트 모델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맥스뎁스를 5로 제한하고 학습시켜 보았습니다. 이 깊이를 설정한 이유는 너무 깊으면 과적합, 너무 얕으면 과소적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델의 예측 성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는 약 89.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밀도는 0.237, 즉 예측된 사망자 중 실제 사망자일 확률은 23.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재현율은 0.574, 실제 사망자 중 모델이 올바르게 찾아낼 비율은 약 57%였습니다. 이는 사망자 분류를 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사망자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정확도의 수치보다는 재현율과 정밀도를 중요한 수치로 보았고,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할 것처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카트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으로 최적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맥스뎁스를 조정했습니다. 맥스뎁스를 1부터 10까지 바꿔가며 각각의 경우에 F1 스코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맥스뎁스가 3일 때 가장 적절한 성능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너무 깊게 분개하지 않고도 의미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측 확률의 기준값인 트레스홀드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은 예측 확률이 0.5 이상일 때 사망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0.6, 0.4, 0.3 등으로 바꿔보며 어떤 기준이 가장 좋은 결과를 주는지 실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레스홀드를 0.45로 설정했을 때 F1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카트 모델의 의사결정 규칙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 분석은 트리 구조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진행됩니다. 각 분기점은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사고 유형이 사망인지 부상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며 최종적인 결론은 리프 노드, 즉 맨 아래에 도달했을 때 도출됩니다. 첫 번째 분기 기준은 사고 유형입니다. 트리는 사고가 넘어짐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구분합니다. 넘어짐 사고는 전체 사고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 분기 기준은 떨어짐 여부입니다. 넘어짐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인 떨어짐인지 아닌지를 또 한번 나눕니다. 실제로 떨어짐 사고는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 환경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세 번째 분기 기준은 공공기관 여부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공공기관 소속인지 민간기관인지에 따라 사고 유형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규정상 더 많은 안전점검과 설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로 활용했습니다. 네 번째 분기 기준은 설계 안정성 검토 여부입니다. 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설계 검토가 미흡한 경우에는 구조물 붕괴나 작업자 추락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트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측 규칙들을 도출합니다. 사고가 넘어짐이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부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이 작동하고 있었던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가 떨어짐이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발생했고 설계 안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 규칙은 실제 분석에서 약 60% 이상의 확률로 사망으로 이어졌던 사례에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넘어짐이고 민간기관에서 발생했으며 설계 검토가 누락됐거나 미흡했다면 역시 사망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단일 요인이 아니라 사고 유형, 기관 성격, 설계
설계, 관리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최적화된 카트 모델 성능을 요약한 것입니다. 최적화된 조건, 즉 맥스뎁스가 3이고 트레스홀드가 0.45일 때 최종 모델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는 0.876, 정밀도는 0.203, 재현율은 0.607, F1 스코어는 0.305. 정확도는 다소 낮아졌지만 재현율은 초기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즉 실제 사망자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내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밀도가 낮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망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부상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카트 모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이고 다음으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활용한 예측 성능 개선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트 모델이 해석 가능성은 높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단계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다수결로 종합해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하나의 트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과적한 문제가 줄어들고 예측력이 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조건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실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언더샘플링만 적용했을 경우 정확도는 0.796, 정밀도는 0.162, 재현율은 0.853, F1 스코어는 0.273. 정밀도는 낮지만 재현율이 상당히 높아서 사망자를 잘 찾아내는 모델로 작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버샘플링만 적용했을 경우입니다. 정확도는 0.961, 정밀도는 0.696, 재현율은 0.235, F1 스코어는 0.352로 이번엔 반대로 정밀도는 높지만 재현율은 낮아진 경우입니다. 즉 사망이라고 예측한 경우 실제로 사망일 확률은 높지만 정작 많은 사망자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결과를 비교하면서 저희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모두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처 셀렉션, 변수 선택입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각 변수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이용해 중요도가 0보다 작은 변수들, 즉 예측에 기여하지 않는 변수들은 모두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의미 있는 정보에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레스홀드를 조정했습니다. 앞서 카트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랜덤 포레스트에서도 예측 기준값인 트레스홀드를 다양하게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트레스홀드를 0.3으로 설정했을 때 F1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델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는 0.953, 정밀도는 0.473, 재현율은 0.449, F1 스코어는 0.46으로 이 수치는 지금까지 실험한 모델 중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성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자를 예측하면서도 부정확한 예측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율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고 예측에 영향을 준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대, 인적 사고 유형 떨어짐, 인적 사고 유형 깔림, 공공 민간 여부 중 민간,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중 착용, 인적 사고 유형 찔림, 기상 상태, 사고 객체 대분류 중 부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활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카트 모델과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트 모델은 해석 가능성이 뛰어나고 규칙 도출이 가능했지만 정밀도와 재현율이 낮아 사망자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해석성은 낮지만 정밀도와 재현율 간 균형을 이뤄 가장 높은 F1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와 언더샘플링을 병행한 전처리가 예측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피처 중요도 기반 변수 선택, 트레스홀드 조정, 맥스뎁스 최적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단순한 모델링을 넘어서 예측력 개선을 위한 탐색적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단순한 수치 예측을 넘어서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 8변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장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건설 현장 사고 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예측 모델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실제 작업 중단이나 안전 조치 유도까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 카트 모델에서 떨어짐 유형의 사고에 설계 안정성 검토를 미이행한 1262건 중 754건이 사망으로 이어져 사망률 약 60%에 달해 사망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고위험 조건이 탐지된다면 이와 비슷한 현장이 있을 때 그 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패턴을 분석하면 특정 유형의 공사나 조건하에서 사고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위험 조건을 가진 현장에 대해 의무적 안전 조건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가 부재한 경우 작업 중지를 권고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계절이나 작업자 수, 시설물 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현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먼저 정확도 정밀도가 낮았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클래스 불균형입니다. 부상자 데이터가 지나치게 많고 사망자는 소수이다 보니 모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징 변수의 한계입니다. 사망과 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상해 부위, 충돌 강도, 의료적 처치 가능성과 같은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재 사용한 변수들에는 그러한 인과적인 요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 기준을 사망 부상이 아니라 사고 발생 비발생으로 바꿔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망과 부상의 구분은 사고의 결과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반면 사고의 발생 여부는 보다 이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면 모델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정책적, 제도적으로도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각 조원들이 맡은 역할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